네, 자, 여러분. 앞 시간에 이어서 844페이지, 자, 1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매매계약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자, 일단 뭐 중복된 지문들이 한두 개 있습니다. 자, 4번 지문은요, 4번이 이제 정답인데요. 아까 여러분 앞 시간에 바로 직전에 설명드렸던 토지거래 허가 신청에서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해약금엔 해제 가능하다 그랬죠. 그런데 허가를 받았다면 매도인으로서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해가지고 틀린 것입니다. 자, 중복된 지문이죠. 5번 지문 보면요. 매매계약에 대한 비용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한다. 뭐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알선 중개가 돼가지고 부동산 거래를 했다. 이런 경우 중개 수수료 이런 것도 균분해서 부담하죠. 물론 이제 중개 수수료 요율표에 나온 그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뭐 계산한 수수료 나오게 되면 뭐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각각 부담시키지 않습니까? 매도인 100, 매수인 100 이렇게 되지만 그건 이제 관련 법에 의해서 이제 중개 수수료 요율표에서 산정된 수수료고요. 일단 우리 민법상으로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한 중개 수수료도 이 계약에 따른 비용이라고 보고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뭐 실제로는 각각 부담시키지만 균분해서 부담한다. 뭐 예를 들면 토지에 대한 측량 비용 같은 거, 그렇죠? 측량 비용 이런 거 당연히 균분해서 부담하고 관행상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나머지 지문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지문도 아까 했어요. 계약금 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계약금 지급 약정만을 한 단계에서는 이 계약금 수수제한 해제권 발생하지 않는다. 이유 표현했죠? 요물 계약이니까 계약금이 실제로 수수돼야 된다. 약정만 가지고는 성립되지 않는다. 계약금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서 846페이지. 자, 1번 문제. 자, 일단 뭐 1번 지문도 중복이고요. 해약금연 해제, 그것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지문에서 매매계약 이전 후에는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누구일까요? 매도인 거죠. 아직 인도하지 않음으로써 그 목적물에서 발생되는 과실은 매도인 소유고요. 단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이 아니고 매도인에게 속하고 매수인은 목적물 인도를 받는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뒷부분은 맞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뭐냐.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로 인해서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매도의 담보 책임을 지금 처음으로 나오네요. 매도의 담보 책임. 저당권 전세권 실행, 즉 행사로 인한 제한이죠. 여러분 여기 좀 조심해야 되죠. 자, 매도의 담보 책임은 자, 크게 전부 타인의 권리가 있고 일부 타인의 권리가 있고, 그죠? 일부. 자, 하나 그 사례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나오겠죠. 자, 일부 타인의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자, 수량 부족 또는 일부 멸실. 주로 이제 문제는 일부 멸실로 나오는 것보다는 수량 부족으로 나오죠. 수량 부족 일부 멸실에 매도 담보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용익권에 의한 제한이 있죠. 용익권에 의한 제한이 있고요. 제한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저당권 전세권. 전세권 저당권 실행에 의한 제한. 실행에 의한 제약 있습니다. 이게 이제 권리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이죠. 이건 권리하자. 근데 권리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말고도 뭐가 있어요? 물건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도 있죠. 물건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은 특정물과 특정물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과 불특정물 땡땡 내지는 종류물이라죠. 종류물에 의한 하자에 의한 담보 책임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관련 지문이 나오면 여기다 접목시켜가지고 여러분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일단 그 방금 지문이 그게 이제 뭐였어요? 3번. 이건 뭐냐면 전세권, 저당권 실행이 한 제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갑과 을이, 자, 갑의 뭐, 예를 들어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 체결했는데, 여러분, 이 저당권이 갑의 건물에 A 은행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것만으로 매도의 담보 책임이 발생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아까도 보셨다시피 이런 경우에 동시행관계 서는 게 뭡니까? 매도인은 저당권 말소 플러스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 매수인은 잔대금 지급 의무. 이것이 동시행관계서니까 이것만 저당이 설정됐다는 자체로 매도의 담보 책임이 발생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저당이 이렇게 설정된 것을 보고 이제 이 을이 갑이 분명히 이제 대금 치르면 중도금까지만 치르면 지가 갚겠다 그랬거든. 매도인 자기가 갚아서 끈다 그랬어요. 저당을. 예? 담보를 끈다 했는데 돈은 돈대로 받아놓고 저당을 말소를 안 시켜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실행이 된 거예요. 여러분 물권법에서 했지만 저당권은 추금력이 있잖아요. 목적물이 가는 곳에 끝까지 뒤따라간다는 추금력이 있죠. 그것에 의해서 그냥 실행이 된 거야. 실행이 됨으로써 어떻게 되면 실행이 곧 뭐예요? 경매. 자, 경매가 되어 이루어짐으로써 결국 매수인이 소유권을 잃게 됐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됐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매도의 담보 책임이 발생되는 게 아니라 설정만 된 게 아니라 그것이 실행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방금, 자,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설정만 된 것 가지고는 매도 담보 책임이 발생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예, 실행된. 또 여러분, 우리 앞에 채권 총론에서 왜, 또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당이 설정된 건물을 매수인이 이제 매수를 하는데, 매수하면서 그 갑의 채무를 자기가 인수하기로 하고, 그 매매 대금에서 저당 채무만큼을 공제하고 나머지 대금을 갑한테 치르고 매수인이 매수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면책적 채무인수다, 병존적 채무인수다, 이행인수다. 판례는 이행인수의 모습으로 보고 있죠. 그 우리 또 채권 총론에서 채무인수에서 여러분이 분명히 들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은 을이 아예 뭡니까? 채무를 자기가 아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매도의 담보 책임이 발생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채무를 자기가 처음부터 아는 거기 때문에 이거 매도 담보 책임 발생될 여지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이 예를 들면 중도금이나 잔금 치러주면 갚아서 말소하겠다. 끈다고 그러잖아요. 사회에서. 응? 이걸 말소시키겠다고 해놓고 돈은 돈대로 받아가고 등기 넘겨는 줬는데 저당은 말소를 시키지 않아가지고 저당이 그대로 지금 붙어서 와가지고 결국 뭐까지 돼버렸어요. 실행까지 됐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자, 이때, 자, 이 매수인은요, 매수인은 당연히 서운이,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좀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이제 대개는 이제 선의의 매수인이 행사할 수 있어요. 그죠? 대개는, 선의의 매수인은 매도 담보 책임의 결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어떤 권리 나옵니까? 계약 해제권, 손해배상 청권, 어떤 특별한, 일부의 경우에는 또 뭐가 있어요? 대금 감액 청권. 그렇죠?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자, 방금 뭐라 그랬죠? 해제권, 손해배상 청권, 대금 감액 청권. 이것들을 행사할 수 있는데, 대개는 선의자에게는 제한 없이 인정이 되는데, 악의자에게는 인정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악의자에게도 인정되는 게 있어요. 전부 타인의 권리에서 악의자에게 해제권이 인정이 됩니다. 이런 거 여러분 따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지금 악의자에게도,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인정되는 권리를,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인정되는 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는요,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해제권이 인정되고, 자, 일부 타인의 권리일 때는요, 악의의 매수인에게 대금 감액 청구권이 인정돼요. 대금 감액 청구권인데 그냥 좀 줄여서 대금 감액권, 감액권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얘를 좀 이쪽으로 좀 더 끌고 와서 썼어야 되는데, 그죠? 자, 대금 감액 청구권.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입니다. 저당권, 전세권 실행에 한 제한이 있죠? 예? 이 경우에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자, 여기 그림을 제가 그려놨는데, 이걸 약간 위로 화살표를 끌어서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해제권도 인정되고, 뭣도 인정되느냐?
손해배상 청구권도 인정돼요. 손배권도 인정돼. 자, 이것은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말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항상 말이 되는 건 아니죠. 말이 되기를 기대하면 안 되고요. 그렇지만 한 10번만 되뇌어 주세요. 그럼 유사시에 기억이 떠오를 겁니다. 전해일대입니다. 전해일대 이건 이제 전세권보다는 전세권 저당권 실행에 한 제한인데 사실 전세권보다는 주로 시험 나올 때는 저당권을 기억해야 되거든요. 저당권도 나와요. 그러니까 저당권 실행에 의한 그 매수인이 권리를 잃은 경우로 주로 사례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전세권보다는. 그래서 물론 전세권자기도 경매권이 있어서 뭐 당연히 전세권 저당권 실행에 한 제한이지만 저당권으로 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당권 실행에 한 제한일 때는요. 악의자에게 해제권도 인정되고 손해배상 청구권도 인정됩니다. 그래서 전해일대 저해손 암기하셔야 돼요. 저손해 하셔도 되는데 사실은 저손해 하면 뭐 기억은 더 잘 되겠지만은 사실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지 손해배상 청구하고 해제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손해배상 청구는 해제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효과지 손해배상 청구하고 뒤늦게 해제합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저해손 이렇게 암기하시는 겁니다. 방금 뭐라 했죠? 전해일대 저해손 이렇게 하시고요. 만약에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면 악의의 매수인에게는 일체 인정되는 게 없어요. 그죠? 악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거 없습니다. 예를 들면 수량 부족이건 뭡니까? 100평으로 알고 평당 100평 그렇게 하죠. 평당 10만 원씩 해서 곱하기 100 해가지고 1000만 원에 계약을 했거든. 근데 알고 봤더니 95평밖에 안 돼. 5평 모자라더라. 예를 들면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 수량 부족 일부 멸진 여기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수량 지정 매매라고 그러죠. 뭐 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전체 몇 제곱미터 이렇게 해서 계약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뭐 일부 모자라더라. 평수가 그 면적이 부족하더라. 그죠? 이런 경우는 이제 수량 부족인데 이런 수량 부족 사실을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알았다. 그럼 악의의 매수인이죠. 그런 악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지. 왜? 아니 100평이 아니라 95평밖에 안 된다는 그 사실을 알면서 100평 가격 주고 사는 매수인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예?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잖아요. 100평이 아니라 95평 모자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평당 10만 원씩 곱하기 100 해갖고 계산해서 매매계약서 쓰는 매수인이 어디 있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은요 악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뭐 대금감액 청구는 인정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면 함정을 끌고 가는 것이니까 주의하시고요. 용의권의 한 제한도 악의자에게는 인정되는 게 없어요. 이 용의권의 한 제한이 이제 예를 들면 뭡니까? 그 건물에 그 토지에 지상권자가 있음으로써 자기 매수인이 목적 달성을 할 수 없을 때, 매매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주택을 매수했는데 알고 봤더니 등기부에는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주택을 매수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 주택 임차인이 버티고 있음으로써 매수인이 매매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이런 것이 다 여기 용의권의 한 제한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암기됐다 보고. 그러면 여기 한번 봅니다. 그럼 이 저당권 실행에 의해서 권리를 잃게 된 매수인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매도인을 상대로 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 거기 지금 시간이 좀 걸렸는데 1번에 3번 지문 다시 한번 보면요. 지금 846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 행사 동그라미 치고요. 이게 바로 실행입니다. 실행으로 인해서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매수인은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이 밑줄 치고 선악불문 이렇게 써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지하고 뭐 또 할 수 있다고요? 손해배상 청구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지문입니다. 매매 목적이 된 권리 일부가 그럼 일부가 이렇게 나오면 그게 포인트예요. 여기 칠판에 일부 타인의 권리. 아시겠죠? 일부 타인의 권리.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이때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자, 그럼 보세요. 일부 타인의 권리일 때는 악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게 뭐라고요? 대금 감액 청구권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럼 대금 감액 청구권 말고 계약 해제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이죠.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하죠. 이런 권리는 누구한테만 인정된다?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당연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매도담보 책임의 규정과 그 효과가 대단히 복잡하잖아. 그 복잡한 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기억하려고 하는 것은요, 도무지 무리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오히려 역으로 우리는 악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몇 개 안 되니까 그걸 전해 일대 저해손을 암기를 해버리시면은 거꾸로 추출해서, 유추해서, 지문 복잡하게 나와도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은 됐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자, 2번 문제 보세요. 자, 1번. 자, 1번은 중복됐네요. 민법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이를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계약금 교부자도 이행에 착수하면, 그러니까 교부자, 즉 매수인이죠. 매수인도 이미 중도금 치러버리면, 해약금엔 계약 해지는 할 수 없다. 이제 또 안 나오겠지만, 만약에 또 나오면 이제는 중복으로 여러분한테 맡기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지문. 부동산 매매에서 목적 부동산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어 인도받지 아니한 매수인이 명도소송 제기 방편으로 미리 등기를 격려받았다면 아직 매매대금 완급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과실은 매수인에게 속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틀렸어요. 틀렸는데 무슨 말일까요? 갑을이 매매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지금 점유는 누가 하고 있냐? 병이 하고 있어요. 갑의 아는 친척인지 모르겠지만 이 병이 점유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 을이 이 점유를 회수할 방편으로 일단 갑으로부터 등기부터 넘겨달라 해갖고 등기 받았어요. 등기 넘겨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을 상대로 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려고 그랬나 보죠. 등기를 넘겨봤어요. 그러면 이 부동산, 이 토지에서 올라오는 과실은 매수인 것입니까? 아니죠. 아직 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대금을 완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적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누구 것이다? 매도인 소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 그래서 그게 매수인에게 귀속한다가 아니라 매도인에게 귀속한다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민법은 해약금이한 해지에 있죠. 자꾸 이제 습관처럼 자꾸 표현이 나오는데 급부자는 그것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바로 그 성격, 그 해약금에 의한 해제, 그것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는 발생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급부자 것을 포기한 것에서 또는 수령자가 받은 계약금에 자기 돈 또 얹어가지고 배액 돌려주는 그것이 이미 배상을 해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매매계약 이전 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고 매수인은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대금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맞고요. 만약에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다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과실은 그것은 매수인 소유로 매수인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자, 5번은요.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었으나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 매도인이 아직 그러니까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등기만 넘겨주고 말이죠. 등기만 이렇게 넘겨주고 점유는 매도인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직 못 받은 매매대금 있죠. 그걸 피담보 채권으로 해서 이 토지를 유치할 수 있느냐. 이런 경우는 유치권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피담보 채권과 목적물의 결련성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 유치권은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갑이을한테 매매 계약하고 등기만 넘겨주고 그 목적물은 자기가 점유하고 있고 원래 자기 것이었는데 등기만 넘어가고 점유하고 있고 근데 매수인이 아직 대금을 다 안 치르고 있으니까 그 부동산의 유치권 행사 이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3번 문제. 자, 역시 매매에 대한 효력인데요. 1번. 매매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 자, 매매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 이게 종류물에 대한 매매를 말하는 것이죠. 아주 쉽게 아주 원초적인 사례 들까요? 그 명절 때 그 마트에서 동네 마트에 가가지고 사과 한 상자를 주문을 했는데 견본품 보고 이제 마음에 들어서 배달 이제 시켜달라 그러고 이제 주문을 했는데 배달이 되어 온 사과 한 상자 열어보니까 예를 들면 절반이 상해 있더라. 예를 들면 그래서 견본품 보고 당연히 품질이 좋아 보여서 주문했는데 그렇더라. 이거 뭡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종류물 불특정물에 대한 매매라 그러는데요.
근데 그 1번 보면 매매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는 매수인은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고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도 인정이 되지만 그것에 가름하여 계약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하는 것에 가름하여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뭡니까?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방금 뭐라고요? 완전물 급부 청구권. 그래서 여기다가 쓸게요. 이 불특정물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은요. 불특정물 종류물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은 계약 해제와 해제 플러스 손배권,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할 수도 있고 또는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권에 가름해서 완전물 급부 청구를 행사할 수도 있고 완전물 급부 청구권. 근데 그 과일 가게 아저씨하고 하루에 한두 번 얼굴 그 뭐 출퇴근 때 하루에 한두 번 얼굴 보는 사이인데 그것다 대놓고 계약 해제하고 뭐 손해배상 하시오 하면 이게 너무 험악하죠. 그래서 그냥 전화해서 아저씨 사과 한 박스 왔는데 열어보니까 많이 상해 있네요. 그래서 뭐 다 카메라 있기 핸드폰 찍어가지고 바로 보내잖아요. 그죠? 보내니까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냥 썩지 않은 한 박스로 갖다 주세요. 그 소리죠. 그러니까 완전물 급부 청구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다시 싱싱한 사과 한 박스로 교체해서 오겠죠. 배송되어 오면서 그것만 옵니까? 또 따로 뭐 콜라도 한 몇 병 이렇게 같이 오겠죠. 사과의 뭐 그런 뜻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 어쨌든 이 불특정물 매매에 대해서 해제 손해배상 청구가 있고 완전물 급부 청구라는 것이 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보고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계속. 자, 그래서 지금 847페이지 3번의 1번 지문을 여러분 봤고요. 자, 2번 지문 보니까 매도인 담보 책임에 의한 매수인의 대금 감액 청구는 매수인이 선의일 때는,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 선의의 매수인이 어떤 매도인 담보 책임에서 권리를 행사할 때는요, 이때는 하자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고요. 하자 사실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되고, 악의자에게도 인정되는 권리가 있었죠. 이 전부 타인에 걸릴 때 해제권, 일부 타인에 걸릴 때 대금 감액 청구, 그죠? 저당권, 전세권 실행이 안 제한할 때는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 그죠? 그래서 악의자가 행사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해제권, 예를 들면 여기 특히 대응 감액 청구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제척 기간이 계약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러니까 악의자가 아무래도 불리하다. 제척 기간이 불리하죠. 그러니까 선의자는 하자 사실 안 날로부터 1년이고 악의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 그것을 거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다음 3번 지문 보면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의 면적을 기초로 평당 가액의 면적을 곱하여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것이 바로 이 수량부족 일부 멸시 이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수량 이것은요 악의자에게는 인정이 안 돼. 그러니까 반드시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다. 자 여러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4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 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므로. 매매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더라도 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했죠. 그래서 마지막에 완납하였더라도 과실수취권은 여전히 매도인이 귀속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틀렸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5번 자 나와 있고요. 한번 읽어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물건 하자, 이 물건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부분이 있죠. 자, 여기서는 특정물이든 불특정물이든 일단 악의자에게는 전혀 인정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매수인도 이거 행사하려면 반드시 선의만 갖고 안 되고 무과실이야 돼. 무과실이야. 선의만 가지고 안 되고 무과실까지를 요하는 것이 물건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제척기간은, 제척기간. 그러니까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권 등의 제척 기간이 있죠. 이 제척 기간은 악의자에게는 인정이 안 되니까 계약일로부터 이렇게 갈 리는 없죠. 그럼 뭐라 나옵니다. 하자 사실을 안 알았다. 하자 사실을 좀 줄일게요. 알지자 줄이겠습니다. 하자를 알았다는 소리죠.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한다. 이쪽은요. 권리하자에서는 선의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악의자는 계약일로부터 1년. 물건 하자에서는요,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하자 사실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더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850페이지 지금 보고 있죠, 여러분? 아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850페이지를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자, 넘어왔습니다. 850페이지 제일 밑에 3번입니다. 자, 가장 옳지 않은 것인데 1번. 매매의 목적이 된 재산권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자, 제일 위에 이거 전부 타인의 권리 속하고, 매도인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매도인의 귀책 사유 불문, 예, 매도 담보 책임에서는 매도인의 귀책 사유를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책 사유 불문하고 매도인의 무과실 책임입니다. 그래서 선의의 매수인은 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그러니까 해제권 행사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해제권과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되고요. 선의. 자, 악의자에게도 해제권 인정되고. 그다음에 2번. 2번이 좀 독특한 사례죠. 2번이 독특한 사례입니다. 지금 이런 사례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여기 좀 지우겠습니다. 자, 어떤 사례냐? 자, 갑으로부터 을이 토지와 건물을 이렇게 매수를 했거든요.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지금 근본적으로 이 땅이 경계가 원래 이웃사람 병의 땅인데 이만큼 침범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최초에 갑이 침범한 거지. 갑이 병의 땅을, 이웃사람 병의 땅을 침범한 상태에서 이게 건물이 지어졌고 이것을 을이 매수한 거예요. 을이 매수했는데 이 병이 이제 을 상대로 해서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를 행사했죠. 이런 정도는 이제 방해 제거 청구권, 그 완전한 침탈이 아니고 방해라고 해서는 방해 제거고 그렇겠지만 일단 자, 반환 청구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환 청구라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지금 그게 지금 포인트는 아닌데 어쨌든 이만큼 뜯어라. 뜯어주시오. 이게 내 땅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만큼 철거당했다. 이건 여기 어디에 해당될 것인가? 이것도 분명히 뭔가 하자가 있는 물건을 산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어디에 해당됩니까? 자, 여기 일부 타인의 권리,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다. 권리 하자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2번 읽어보겠습니다. 건물 및 그 대지가 목적물인 매매계약이 이행된 후 건물의 일부가 경계를 침범하여 이웃 토지에 건립되어 있는 사실이 밝혀져서 매수인이 그 건물의 일부를 철거해야 했다면 민법 572조가 유추 적용되어 매수인은 자,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담보 책임을 매도인에게 물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물건 하자가 아니고 이쪽 물건 하자 이쪽이 아니라 권리 하자인데, 권리 하자는 하자인데 어디에 해당되느냐? 일부 타인의 권리,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네, 해당된다. 자, 그 다음에 3번 조심해야 돼요. 중요하죠.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해서 건축 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 건축이 불가능하게 됐다. 땅을 샀는데 그 땅은 건축 허가가 안 떨어지는 땅이에요. 그죠? 그 건물을 못 지어. 이게 바로 물건 하자냐 권리 하자냐 이렇게 본 건데 틀리게 할 때는 서로 바꿔낸다. 그래서 이 지문도 지금 바꿔낸 거예요. 이것은 매매 목적물의 하자가 아닌 권리 하자로 보아야고 했는데 앞뒤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권리 하자가 아니라 목적물 하자, 즉 물건 하자로 본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땅을 샀는데 건물을 못 짓는 땅이더라. 그러니까 건축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는데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것은 물건 하자, 목적물 하자로 본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또 이러한 하자의 존부는 매매 목적물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데 소유권 이전 시점이 아니라 계약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4번. 목적물이 일정한 면적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수량, 대금도 면적 기준으로 정하여지는 분양계약은 이른바 수량지정매매, 여기에 해당된다. 수량, 만약에 근데 평수가 부족하다면 수량 부족,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 5번. 5번은 뭡니까, 여러분? 5번. A로부터 B가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을 샀다. 그죠?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했다. 자, 이것만으로 이행불능은 아니죠. 자, 매매계약했다. 당연히 대금 치렀고 매도인은 가등기 말소해 주기로 했는데 그걸 말소하지 않아가지고 가등기에서 본등기가 이루어지는, 제3자 앞으로 본등기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내가 중간등기로서 직권말소되게 생겼다. 이건 뭡니까? 이게 바로 저당권, 전세권 실행의 한제한과 같은 사례가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5번을 보면요.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격려됨으로써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때는 저당권, 전세권 행사, 즉 실행에 의한 제한, 이 규정이
준용된다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 정도. 또 853, 6번 문제 보시죠. 6번. 매도인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는 매수인은 선악을 불문하고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다. 자, 틀렸죠? 뭐가 틀렸어요? 선악을 불문하고 해제는 인정이 됩니다. 그죠? 예, 전해 했으니까 악의 매수인도 해제권 인정되죠? 근데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이 안 되죠? 손해배상 청구는 누구한테만? 선의의 매수인한테만 인정되고 악의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1번 정답. 그 다음에 2번. 매도인이 계약 당시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 이때는 그래서 그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는요. 매도인이 스스로 손해배상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다. 빈도 있는 지문은 아니지만 민법 규정입니다. 그 다음 3번. 매매 목적이 된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다. 이거 두 번째 거.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해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은 선이든 악이든 모두 인정. 대금감액 청구권. 자, 그 다음에 4번. 매매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 이건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는 거야? 용의권의 한 제한으로 봐야 됩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거기 질권이나 유치권은 담보권이지 용의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냥 여기 포함시켜서 이런 권리들이 설정되어 있음으로써 내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런 권리들이 설정되어 있음으로써 내가 매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네, 틀림없습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를 말씀드렸죠. 이 전해 일대 저해 손 악의 매수인에게도 인정되는 권리 요거 딱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8번 문제. 자, 854페이지 8번 문제. 854의 8번. 매도인의 물건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자, 물건 하자. 그러니까 이럴 때는 설문에서 이제 물건하고 나왔으니까 동그라미 딱 쳐야 되겠죠. 물건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하면 이제 이걸 우리가 특히 줄여서 하자 담보 책임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1번. 매수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악의 또는 과실을 해서 알지 못했다가 뭐요? 과실. 이 경우에는 매도인에 대해서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자, 물건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은 매수인이 반드시 뭐 해야 한다? 선의 앤드 무과실. 그랬죠? 그래서 방금 만약에 매수인이 그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뭐요? 악의 또는 알았거나 선의 반대 악의 또는 알 수 있었다면 즉 과실. 이때는 물을 수 없다. 이 매도 담보 책임, 물건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는 거 당연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1번 맞고. 그다음에 2번. 또 나왔어요. 중복이죠.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해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이런 법률적 장애도 목적물 하자에 해당한다. 맞죠? 이걸 아까 권리 하자에 해당된다. 그러면 틀린다. 그죠? 그 다음에 3번. 매매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는 매수인은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아까 뭐였죠? 완전물 급부청권. 자, 썩지 않은 사과 한 상자로 바꿔주세요. 자, 항상 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면제하는 당사자의 특약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했는데 면제 특약 가능하죠.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면제하는 특약 가능합니다. 강행 규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해설의 밑줄 좀 치십시오. 4번 지문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는 담보 책임을 배제, 감경, 가중하는 특약을 할 수 있다. 까지만 밑줄 딱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9번. 자, 매도인 갑은 타인 소유 X토지에 대해서 매수인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거 여러분 뭐예요? 매도인 갑은 타인 소유 X토지에서 매수인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갑이 이행기에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을은 계약 당시에 X토지가 갑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답니다. 계약 당시 알았다. 계약 당시 기준이죠. 그럼 뭐예요? 을은 악이라는 사실, 악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안은 지금 여러분 설문에서 제시된 이 케이스는 어디에 해당돼요? 전부 타인, 일부 타인, 수량 부족, 용의권,
저당권 실행이 한 제한 어디에 해당됩니까? 어디에 해당됩니까? 전부 타인의 권리에 해당되죠. 전부 타인의 권리. 자, 그리고 우리 알았다. 그러면 여러분 눈치채야 되겠네요. 악의의 매수인이고 인정되는 경우는 전부 타인의 권리에서 해제권 인정된다. 그렇죠?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에 의해서 인정되지 않는다. 그죠? 자, 눈치채셔야 돼요. 그럼 바로 지문 내려가 봅니다. 1번. 매수인을은, 자, 이제 매수인, 매도인, 네, 한 번만 언급하고, 그다음부터는 그냥 읽겠습니다. 매수인을은 매도인 갑에게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죠. 악의의 매수인에도 해지할 수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이건 뭐, 소유권 나 앞으로 넘어올 수 없게 되었다 하니까 이건 뭐 굳이 최고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최고해본들 의미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2번.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렇죠. 해제권은 있어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만약에 설문을 뭐라고 했다면 그 사실을 계약 당시에 매수인이 몰랐다면 선이면은 이제 지문이 또 달라지죠. 해제권도 인정되고 그렇게 나가야 되겠지만 자, 이건 악이니까. 그다음 3번. 매도인 갑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더라도 담보 책임 규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했는데 틀렸습니다. 매도인의 귀책 사유에 의해서 이행불능이 됐다면 이때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 채무불이행하고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경합된다 그래요. 경합 적용된다 하죠. 그러니까 담보 책임 규정이 우선 적용됨으로 하는 게 아니라 판례는 이런 경우에는 매도의 담보 책임과 그 다음에 이행불능에 따른, 즉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 이것이 경합 적용된다. 그죠? 우선 적용 X. 자,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을은 채무불이행의 일반 규정에조차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네, 틀렸습니다. 3번. 그 다음 4번. 갑이, 자, 매도인입니다. 계약 당시 X토지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 선이죠. 매도인도 몰랐어. 자기 건 줄 알았단 말이에요. 매도인도 타인 소유라는 사실을 몰랐다. 이때 갑은 을에 대해서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이제 뒤늦게 알았어요. 계약하고 난 다음에 알았어. 뒤늦게 통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뭐 충분하네요, 여러분. 자,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858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제일 밑에 환매와 재매매 예약. 뭐 빈도는 뭐 극히 떨어집니다만은 이 환매. 자, 일단 환매는 환매에 대해서 이제 요건 이제 지우고요. 매도 담보 책임 쭉 한번 봤습니다. 자, 지우고. 환매는 갑하고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매매 계약을 할 때 아예 환매 특약을 하죠. 환매 특약을 하는데, 이 환매 특약은 부동산은 환매 기간이 5년을 넘을 수 없고 동산은 3년을 넘을 수 없다. 그리고 한 번 약정하면 연장도 안 됩니다. 이 환매 기간은. 그러면 이런 환매 특약을 붙였을 때 이때 갑이 이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매매에 따라 소유권 이전하죠. 그리고 뭐 받습니까? 대금 받겠죠. 대금. 이건 뭐 당연한 것이고 대금을 받는데 약정된 환매 기간이 도래하면 갑은, 자, 매도인은 이제 갑이 뭐라 그래요? 환매권자라 그러죠, 이때는. 응? 처음에 매도인 매수인이지만 환매 특약이라는 부분에서는 환매권자, 환매 의무자가 되고 을은요. 그래서 환매 기간이 도래하면 이 환매권자 갑은 을에 대해서 최초의 매매 대금, 처음에 을로부터 받았던 매매 대금 있잖아요. 최초의 매매 대금에 그 다음에 처음에 매수인이 소유권을 갑으로부터 을 쪽으로 넘겨갈 때 부담했던 매매 비용. 아니, 을 쪽에서 부담한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매매 비용. 이거를 합쳐서 돌려줘야 돼. 이걸 뭐라 그러냐. 이 두 개를 합쳐서 최초의 매매 대금 플러스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 합쳐서 환매 대금. 환매 대금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환매 대금을 돌려주고 소유권을 되가져옵니다. 다시 소유권을 되가져온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환매라 그러죠. 환매권은 형성권입니다.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서 효과가 발생되는 형성권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팔았다가 나중에 살 것을 다시 돌려받을 것을 뭐하러 파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환매라는 것은 소유권 이전 법리에 의한 담보작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질권이나 저당권이나 이런 것들은 제한물권 설정 법리한 담보제도인데 이런 환매, 뭐 양도담보,
매도담보의 일종인 뭐 환매 이런 것들은요 소유권 이전 법리한 담보제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 거죠. 하나의 담보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처음에 받았잖아요. 그 매매대금에서 뭐가 빠져나오고 이자. 그리고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의 점유를 소유권을 넘겨받았지. 처음에 넘겨받아서 거기서 사용수익에 대한 뭐가 나옵니까? 대가, 과실이 나오죠. 그래서 이 이자와 과실은 즉 서로 뭐 된 것으로 본다. 상계된 것으로 본다. 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문제 뭐 여기까지 접근할지는 좀 그렇지만은 이 처음에 매매로 인한 매도인에서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당연히 주등기로 되겠죠. 갑부란에 소유권 이전에 관한 기록이 되는 갑부에 뭐 갑에서 일쪽으로 소유권 이전 이렇게 들어가겠죠. 1번 뭐 편의상 그냥 갑 약식으로 그냥 들겠습니다. 2번 소유권 이전을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만은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되고 등기 신청도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과 환매특약 등기 신청은 신청서를 별개로 작성해서 동시 제출이 돼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동시 제출이 되면 환매특약 등기가 이렇게 부기등기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죠? 부기등기로 2-1 환매특약.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지만 환매특약 등기는 부기등기다. 이렇게 이제 보겠죠. 자, 일단 뭐 참고적으로 이제 표현한 것이고 민법에서 뭐 이런 것까지 물어볼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만 자, 그게 한 문제 딱 한 문제 있는데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매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1번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는 이게 바로 환매특약을 했을 때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을 반환하고 이게 바로 묶으면 대금 및 매매 비용 환매 대금을 반환하고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는데 그 목적물의 과실과 매수인이 이제 올렸던 과실과 매도인이 받은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금에서 파생된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기한 것으로 본다. 지문을 길게 그냥 엿가락 느리듯이 늘어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옳은 표현입니다. 2번 환매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하는데 환매 기간을 한번 정하면 다시 연장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연장할 수 있다 했으니까 틀리고 정답입니다. 자, 3번 공유자 1인이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고 그 지분을 매도한 후 목적물이 분할이나 경매가 되면요. 매도인은 매수인이 받은 또는 받을 부분이나 대금에 대해서 환매권 행사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죠. 환매할 권리를 이게 매도인 이 부동산이 이게 공유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환매 특약이 이렇게 설정된 상태에서 그 매수인 앞으로 이제 넘어갔겠죠. 넘어갔어요. 근데 그 지분이 매도가 됐다. 지분이 양도가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 목적 분할이나 경매가 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이 받을 부분이나 또는 그 대금에 대해서 환매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요. 4번 매도인은 기간 내 대금과 매매 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 환매 기간을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5번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환매하고자 하는 때는 매수인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액, 즉 이제 감정평가사죠. 이런 이제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평가액에서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그러니까 그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이 뭐예요? 환매대금이죠. 그걸 공제한 잔액으로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잉여액이 있으면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자, 무슨 말일까요? 뭐 좀 갑자기 좀 복잡해졌죠, 그죠? 그 지문이. 자, 그런데 자, 일단 그림 간단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갑을 이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갑이 매도인, 그 다음에 을이 매수인. 그리고 이 매도인지 환매권을 보류하고 있을 때, 환매권을 갖고 있을 때 이 환매권도 채권자 대위권에 객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러니까 갑에 대한 채권자가 누구를 상대로, 여기 매수인, 환매 의무자를 상대로 해서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왔어요. 무엇에 대한 대위권? 환매권 행사에 대한. 이 환매권 행사를 갑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으니까, 환매권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으니까 빨리 부동산이 이렇게 환매돼서 넘어오면, 환매권 행사에서 넘어오면 병이 이제 집행하려고 했는데, 환매권을 가진 자가 행사할 수 있음에도 안 하고 있으니 이
환매권자의 채권자가 상대방 이 환매 의무자를 상대로 해서 채권자 대위권 행사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 매수인은 어떻게 이제 어떻게 맞설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제 그걸 할 수 있느냐, 그런 지문인데요. 여기서 이 매수인은 일단 법원이 선정한 감정평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 하면 감정평가서인데 그 평가서가 이 부동산 평가를 한 것에 대해서 평가액에서 무엇을 공제해야 돼요? 일단 환매대금, 자기가 받을 돈이 있잖아요. 원래 환매대금, 최초의 매매대금과 매수인이 자기가 부담했던 매매비용, 이건 받아야 되니까 그걸 공제하고 남는 것을 가지고 이 채권자의 채권을 까고 변제를 하고, 변제해서 이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해서 소멸시키고, 남는 액수가 있으면 가부한테 돌려주면 된다 이 말이죠. 남는 것이 있으면 가부한테 돌려준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림을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한 문제 있는데 상당히 까다롭죠? 예, 까다롭습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 다음 시간에 소비대차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